네, 정부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이 주가 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고 오늘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았고요. 다 괜찮았는데 약간 우려되는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잔고인데 코스피만 일단 먼저 놓고 보겠습니다. 9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증가세 자체도 그렇고 9조 원이라는 절대액도 꽤 큰 건데요. 일단 공매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일단 공매도란 것은 주식을 오늘 빌려서 네. 내일 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오늘 빌려서 팔고 내일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이니까 주식을 빌리는 행위가 생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매도 투자 기법이란 것은 오늘보다 내일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많이 쓰는 투자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버스 투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조금 형성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특정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 주식이 조금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표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은 올해 이제 3월 31일에 공매도를 재개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뭐 130% 이상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 역시 좀 점차 커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얘기를 했는데 코스닥도 보니까 거의 공매도 잔고가 4조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죠. 공매도의 잔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건데 이거 해지다. 단원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어떤 위험 회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일각에서는 단기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요? 사실 이번 랠리에서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해외 투자자들의 영향이 중요한데 이쪽들은 기본적으로 큰 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수익을 실현하려는 경향들이 강하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오래오래 끌고 가면서 100%, 200% 수익률을 노리려고 하지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수익을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상의 수익률이 나면은 일단은 팔고 그다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라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다시 사서 수익을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올렸고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각의 시각에서는 결국은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성격, 남의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하는 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성격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직까지 이제 관세 이슈가 100% 해결이 안 된 것들. 뭐 미국이 최근 EU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에 20%였는데 상호 관세 3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서한을 보낸 것처럼 관세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이슈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면 죄송합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관세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글로벌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계속 잔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이반에 따라서 많이 올랐지만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로서는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이라든지 해지를 위한 용도로도 이런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늘릴 수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공매도 거래 잔고. 과연 실질적으로 주가가 빠질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8월 1일 트럼프 관세가 확정될 때까지는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공매도 자체는 여러분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항상 그동안 이 불법 공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늘 공매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최근에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함께했던 불공정 거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동 대응단도 설치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이제 증시에 있어서 나오는 불공정 거래는 이번에 아주 전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요. 내용들 좀 한번 볼까요? 일단 불공정 거래를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 계약 관계 같은 것들, 거래 관계 같은 것들을 자기를 유효하거나 어떻게 보면 팀을 이뤄서 함으로써 주가에 대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한 행위들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최근에 뭐 기자님들이 어떻게 보자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선행 매매를 해서 가격을 많이 얻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그다음에 혹은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 계속 거래를 주고받으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물건들, 흔히 말하는 주식들을 다 팔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손해를 개미에게 끼치는 이런 주가 조작, 흔히 말하는 이 주가 작전이요? 조작, 예, 작전 세력 같은 것들도 이런 불공정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통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요 내용들 지금 네, 표로 나오고 볼까요? 있는데 거래소 감시 이게 좀 좀 모르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거래소 감시 계좌에서 개인 기반으로 이용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이러한 작전 같은 것들이 특히 하나 영업점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계좌 중심으로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A증권사, B증권사, C증권사 다 연결이 돼서 주식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하나증권 이런 전 계좌를 통해서 합동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 그 불공정 거래 감시 주체는 거래소인데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까지 통합적으로 이제 역할을 넓히면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설치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이 뭐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이 이런 불공정 거래를 했을 때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득을 얻었을 때 그거보다 과징금을 세게 매김으로써 수익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 개념이네요. 예, 네. 배상 개념이 그러니까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내게 함으로써 자본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위반자에 대해서 딱지를 달아서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부실기업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낮고 주가 조작에 이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감사 같은 것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기업들을 빨리 퇴출함으로써 시장에 좋은 기업들을 남기고 좋은 기업들은 보통 이런 지분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 세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불공정 거래, 이게 초등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흔들릴 때부터 좀 잡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 보니까 AI를 감시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이 작전 세력을 잡을 때 계좌를 보지 않고 실제 주체죠. 개인,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것은 패턴을 확인하는 데 가장 좋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유사한 패턴들이 동일한 계좌라든지 또는 뭐 근접 계좌, 유사 계좌들에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을 식별해가지고 이것이 시장의 조작이다,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다라는 그런 것을 판별을 빨리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별로 예전에 봤을 때는 이런 정보들을 흔히 말하는 감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AI로 묶어가지고 몇몇의 계좌가 이상행위가 발견된다. 특히 개인 단위도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을 묶어가지고 이상행위가 발견되는 것 같다. 기존에 주가 조작했던 패턴이 발견되는 것 같다라는 이상행위 같은 것들을 가장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감시 체계를 지금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가는 거 역시 이 AI 역할이 크거든요.
이게 결국은 개인들이 가진 여러 계좌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하면서 특정 패턴을 합쳐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 거래 분석이라든지 적발의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AI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달리 계좌 하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의 전체 그리고 개인들의 계좌를 한꺼번에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AI 시스템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처벌 기준도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제 과거에 외국계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들 많이 했었고요. 작전 세력들 여러 번 뭐 너무나 그 처벌이 약하다 이랬는데 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100% 이상의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처벌 쪽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사실 과거에 이런 예. 주가 조작 범죄 같은 것들을 보면 크게 약했죠, 두 처벌이. 가지 패턴들이 약하고 예. 두 가지 패턴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계속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을 갔다 오거나 배상금 내고 몇 년 이에 다른 금융회사 이사라든지 혹은 금융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똑같은 사고, 흔히 말하는 작전을 벌이거나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감옥도 안 가죠. 예, 예, 감옥도 안 집행유예죠. 가- 예, 예. 집행유예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른 금융사에 가서 또 작전을 만들고 이런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금융범죄란 것은 수익을 노리는 범죄인데 수익을 노리는 범죄의 어떤 인센티브, 이익 구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은 절대 수준이 작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부당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정부에서 200억을 내라라고 하면은 자기가 있는 재산까지 모두 다 팔아서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패턴들, 그러니까 작전하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집행유예 정도의 낮은 처벌을 받고 또 다시 금융사건을 일으키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금전적 이익 때문에 범죄를 늘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들을 원천 차단하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실 상장사 퇴출 강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주식에서 작전에 먹잇감이 되는 그런 기업들 혹은 이용되는 기업들이 실은 부실 기업들이잖아요. 뭐 특정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단호하게 퇴출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네요. 예, 정확하게 앵커님 말씀이 예.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나 M&A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기업의 어떠한 뭐 자금 세력들이 특정 기업을 인수를 하고 기업의 실적은 없지만 M&A를 하면서 좋은 호재 같은 것들을 가짜로 만들면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예, 주가를 예. 부양시키고 이 M&A 세력들은 자기 주식들 팔고 개인들만 크게 손해를 보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운영이 됐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실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1,000원, 2,000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실 기업들이 퇴출되면 될수록 좋은 기업들이 남아서 그리고 또 특히나 지분 구조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좋은 기업들이 남아서 이런 작전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실 상장사 퇴출을 이런 자본시장의 효율성, 그 자본시장의 어떤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그래픽에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 기존에 50억 원이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0억 원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매출액 기준은 50억 원이었는데 300억 원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총 기준으로 40억 원에서 이제 300억 원까지 늘리고 매출액 기준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늘려가지고 원래 이 기준이 미달이 되면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3년이라든지 특히나 3년 정도가 미달이 되면은 퇴출 대상이었는데 이것들을 좀 2년까지 줄이면서 빨리빨리 퇴출시킴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흔히 말하는 사기 범죄의 근원을 애시당초 뿌리 뽑겠다라는 정부의 의견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더구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3심제에서 2심제까지 축소함으로써 과도하게 지연되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축소시켜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강력하게 우리 증시에서 나왔던 불공정 거래는 처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꼭 이제 빠르게 뿌리 내렸으면 발행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상법 개정안 내용 추가로 몇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정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됐던 그 상법 개정안이요. 국무회의 의결이 됐거든요. 요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볼까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크게 논의됐던 것은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이야기할 네. 수가 있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란 것은 오너라든 CEO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주주 자체들 이사란 것은 기업의 경영진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보상이라든지 배상을 해야 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흔히 말해서 너무 경영진을 위해서 하고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사 자체의 보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사회이사에서 독립이사 같은 것들로 이 명칭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역시 독립성이라든지 이사의 신뢰성 제고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요 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전자주주총회죠. 네. 예전에는 주주총회장에 가야만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전자주주총회를 어떻게 보면은 확대함으로써 일반 개인 소액주주 역시 의결권을 통해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가진 경영권을 조절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키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 룰이란 것은 이제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선임하는 룰인데 이 감사위원회 위원을 흔히 말해서 뽑을 때 CEO들의 의견을 덜 반영하게끔 하는 이런 규제다. CEO하고 흔히 말하는 CEO 특수 관계자의 어떻게 보자라면 투표권 같은 것들 제한함으로써 이 CEO 흔히 말하는 감사위원회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감사들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죄송합니다.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안은 지금 국무회의 의결이 됐고요. 왜 자사주 의무 소각은 없지? 뭐 이런 말씀 또 집중 투표제는 어디 갔지? 이제 그것들도 일단 한 번 상법 개정이 된 거고요. 계속해서 여당이 하나씩 또 해 간다는 이제 그렇게 발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또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내용도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이죠. JP 몰건이 앞으로 2년간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좀 이유를 바라본 건가요? 이 JP 모건은 우리나라에? 일단은 가장 명확한 이유는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네.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소액 주주 보호가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동안. 그동안 네, 그리고 외국인들 투자할 때 이거 역시 좀 자기들의 권리를 대주주에 비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생기면서 외국인 투자도 방해하는 이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이런 전반적인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이 투자하기에는 우리나라 구조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한 측면들이 좀 많거든요. 네. 불투명한 측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 같은 것들을 높이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지배 구조가 좋아지면은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최근에 뭐 5월 달, 6월 달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환율 상승 때문에 좀 팔고 있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 지배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됐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외국인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좋은 여건이죠. 더 좋은 여건이죠. 네. 수익이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세들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란 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인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을 때 좀 실현시키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순환장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권사, 해외 증권사까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 역시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숙제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정말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안타깝게 실패를 하는 것 같은데 아예 TF팀 만들어 놓고 로드맵 정하고 한 걸음씩 가자. 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뭐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런 모건 스탠리 MSCI 지수라고 네, 보통 선진국 이야기하죠. 지수. 선진국 네.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다른 투자자들, 해외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MSCI 선진국 지수를 벤치마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벤치마크가 어떻게 우리 벤치마크에 우리나라 지수가 편입이 된다라 그러면 이 외국 투자자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영향이 발행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너무 실패를 하죠. 11전 10인기라고 얘기가 맞아요. 나왔는데 네. 이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꾸 실패를 하는데 여러 번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내, 10년이면 로드맵. 10년, 로드맵을 네. 정해가지고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외환시장 거래의 문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가 영문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IR 활동이 좀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단기간에 1년 내에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드맵을 잡고 차곡차곡 해결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리고 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 상장 기업들이 다 스타 기업이 되고 막 다 실적 대박을 터트리면 좋겠죠. 근데 또 그 외에 우리가 판은 제대로 정교하게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천 피해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남은 과제들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것을 계기로 글로벌화가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조직의 신뢰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IR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투자 설명이라든지 정보 공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조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주가가 상승하려 그러면 그리고 해외 투자를 잘 받아야 기업들 투자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한 요인들, 기업 지배 구조, 기업 투명성 강화 이런 것들을 보다 좀 넓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당장 개인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떤 투자 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